자, 이제 물의 성질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이 물의 특별함에 대해서 되게 천천히 길게 얘기했으니까 스피드를 높여봅니다. 자, 물은요, 이런 그 물의 분자량과 유사한 분자량들하고 비교한 표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요. 기본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 기화열이 현저히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녹는 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융점이라고도 하죠. 융점도 높고요. 또 끓는 점은 비점이라고도 하죠. 비점이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비열, 비중, 표면 장력 다 높아요. 기하열. 지금 우리 기본서에 기화열 있죠. 기화열 있고요. 뭐 융해열도 높고요. 비열도 높고 비열이 크죠. 비열이 크고 비중도 크고 또 표면 장력도 커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은 이제 누구에 의한 것이다? 수소결합에 의한 것이에요. 이 3차원적 수소결합에 의해서 분자 온동이 저해받기 때문에 이 물을 끓이거나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많은 열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메탄하고 암모니아, 이제 물 이렇게 이제 분자량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봤을 때도 물 월등히 높죠. 높고 또 이제 몰당 기화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몰에 기화 물에서 이제 수증기로 기화된다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이 물은 이 9,750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몰의 물을 기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열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 우리 다음 장의 17페이지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방금 요런 다양한 뭐 용어들을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많이 문의가 있어서 역시 또 용어의 정의에 넣어놨어요. 자, 첫 번째 비열이라는 건 뭐냐면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렇죠?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런데 이 비열에서는 어떤 점이 있냐면 1에서 2도, 뭐 0에서 1도가 아니라 지금 보면 14.5도에서 15.5도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열의 정의, 정확한 정의는요 1도씨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정확한 정의는 물 1g을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요 비열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비열이라는 거는 올릴 때도 열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릴 때도 천천히 내려와요.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천천히. 그러니까 비열이 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비열 이야기할 때 그 기름의 예시를 많이 들어주거든요. 유지. 우리가 물 같은 경우는 1도 올리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면 굉장히 늦게 끓죠. 물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물을 끓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넣고 불을 똑같이 가열하면 기름은 순식간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죠. 연기가 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지만 발연점에 이르렀다는 건데 보통 기름은 단시간에 200도, 300도까지도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올 때도 금방 내려와요. 온도가 금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가만히 놔두면 순식간에 차가운 물로 안 떨어지잖아요. 물은 또 서서히 떨어지죠. 그래서 기름을 튀김기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솥을 쓰는 이유가 조금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지만 이 온도 변화가 확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지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 비열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 융해열은 이제 0도씨에서 1g의 얼음을 같은 0도씨의 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을 물로 만들 때 필요한 열량이고 g당 80칼로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융해열은 다른 말로 우리가 숨어있는 열이다. 그래서 잠열이라고도 해요. 근데 g당으로 했을 때 80칼로리. 간혹 나옵니다. 간혹.
자, 그리고 기화열은 100도씨에서 1g의 물을 같은 온도의 수증기로 전환시킬 때 소요되는 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그람당 540칼로리라고 되어 있죠. 앞에는 몰당이어가지고 9750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화열이 지금 그람당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540칼로리. 그래서 기화열 표시는 이 9750보다는 이 540칼로리가 더 자주 나와요. 540칼로리하고 80칼로리 이렇게. 그래서 잡열, 융해열은 80, 기화열은 540칼로리, 굉장히 높은 열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표면 장력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액체가 표면에서 그 표면적을 가능한 작게 하려고 하는 힘이죠. 자, 그러면 근지는 알고 있는데 가로 있는 내용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는 모든 방향에 있는 이웃 분자의 힘이 작용하지만 표면에 있는 분자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끌리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더 힘이 작용하죠. 이 말은 이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분자가 있는데 가운데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품이 있는데 가운데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끝에 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친구는 주변이 모두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면에 있는 친구는 위쪽에서 힘을 안 받고 안쪽에서만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위쪽에는 힘을 안 받고 안쪽에서만 바꾸니까 동그랗게 되려고 하겠죠. 동그랗게. 이러한 표면 장력, 물의 표면 장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예시 생각하면 되냐면 그 나뭇잎에 아침에 나뭇잎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거를 보면은 동그랗게 맺히잖아요. 동그랗게 맺혀 있는 걸 보면 이 표면 장력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 있었던 친구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내가 실험을 해본 적이 없거나 용매를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느낌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뭐 핵산이라던가 뭐 아세톤도 만져봤겠다. 손톱 지우니까. 그러면 걔들 만져보면 그 점성이 전혀 없어요, 거의. 이제 주르르 흘러봐요, 주르르. 근데 물은 이 동그랗게 맺히려는 이 표면 장력이 세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물 분자가 네모일 수도 있는데 표면 장력이 세니까 이 네모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이, 그러니까 우리 동그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유지하게 되고, 우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물 이렇게 컵에다가 가득 따라 놓으면 넘칠랑말랑 할 때 있잖아요. 가득 따라 놨어요. 거기다가 클립이나 동전을 넣으면 펄쳐 이렇게 넘치지 않죠. 딱 넣으면은 움직이면서 그대로 누워있죠. 이게 힘이 밑에서 당기기 때문에 위쪽에 그대로 살짝 뻥긋하지만 이게 물론 이제 거기다가 무슨 식빵을 넣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넘치겠죠. 그렇지만 이제 클립이나 이런 거 하나 넣으면 얘가 그 힘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 분자는 이런 표면 장력이 큽니다. 자, 이런 개념을 아마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16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식품 내의 수분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식품 속에 존재하고 있는 수분은 자유수와 결합수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유수는 다른 말로 유리수라고 하기도 해요. 유리수. 실제 이제 예전에 서울시에서 유리수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 내가 모르는 물인가? 이러면 안 돼요. 자유수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물들은 다 거의 자유수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들은 자유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수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특징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합수가 좀 특별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유수와 결합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식품 안에 식품 성분들이 놓여 있잖아요. 이 식품 성분들과 1차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물이 뭐냐면 결합수예요. 그쵸? 이 식품 성분들이 있으면 식품 성분들 안에 예를 들어 지금 뭐 단백질이든 당질이든 마찬가지지만 단백질이야 그러면 카복식기 같은 게 튀어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잔기로. 거기에 이제 물 분자가 가서 없고, 그래서 식품 성분의 잔기들이나 여러 가지 작용기와 물 분자가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결합되어 있는 물은 결합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짝 조금 더 이제 바운더리가 그려져 있는데 요런 물들, 결합수하고 결합을 하거나 조금 중간에 힘이 약한 부분에 식품 성분과 살짝 결합하고 있다거나, 근데 이제 결합수만큼 강력한 결합은 아니고요. 조금 더 느슨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준결합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물을 둘로 나눈다 하면은 이 둘 다 결합수에 해당이 돼요. 유리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결합수와 유리수라고 하지만 셋으로 나눈다? 결합수, 준결합수, 자유수 이렇게 보면 되고, 둘로 나눈다? 결합수, 자유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나머지 이제 땡땡이가 막 있는 거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유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결합도 존재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표를 보시면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수 정의 한번부터 볼게요. 식품 중에 자유로이 운동하는 물을 자유수라고 합니다. 이 자유수, 근데 결합수는 식품 성분에 결합된 물로 자유 운동이 불가능해. 혼자 이동하지 못해요, 결합수는. 자, 그럼 각각의 특징은 자유수와 결합수로 비교해서 이제 쭉 볼 거고, 각각의 뭐 이제 각 물의 특징도 있지만 비교해서 보는 것들도 있어요. 첫 번째, 극성이 크기 때문에 자유수는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자유수는 이제 극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물은 극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용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양전화, 부분적 양전화와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금을 넣었어. 그럼 이 친구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되면 가서 이온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제 염류를 해리해서 이제 이온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매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에 반해 결합수는요,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용매로서 작용하는 것에 결합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건조시키면 제거되고 0도씨 이하로 냉각시키면 동결된다. 자, 건조시킨다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건조시키면 제거가 되고요. 0도씨 이하로 냉각시키면 얼어버리죠. 그래서 동결이 돼요. 이거는 이제 자유수의 특징인데, 결합수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100도씨 이상에서도 얘가 끓지 않는다. 건조가 어려워요. 그리고 0도씨 이하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0도 이하에서도 얼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합수는 굉장히 다른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 찾았죠? 자유수의 특징 갑니다. 자유수는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 동결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동결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한다. 그렇죠? 얼리면 무조건 부피가 팽창하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어떤 용기에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얼리면 용기를 뚫고 나가죠, 물이. 그래서 얼음이 얼면 부피가 커지죠. 자, 그래서 동결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하고요.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옆에다 적어 놓으면 이 물은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아요. 우리 물의 특징은 아마 이런 거는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이제 4도씨에서 이 물의 부피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부피가 가장 작게 돼요. 그러면 밀도라는 거는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으면 그때 밀도가 가장 크겠죠.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크고, 4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부피가 커지죠. 그렇죠? 우리는 물이 저온으로 내려가서 0도씨 이하까지 가면 정말 부피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서 얼음으로 갈 때 부피가 커지는 걸 생각했을 때 몇 도에서 가장 작아? 4도씨에서 가장 작아. 그러니까 밀도는 4도씨에서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수 한번 볼까요?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합수의 경우에는 노란색,
자, 결합수는 지금 식품 성분하고 결합된 물이에요. 그렇죠? 물이 지금 식품 성분하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밀도를 보면은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결합수의 경우는 이 질량 부분에서 누구랑 결합을 하고 있냐면 식품 성분하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밀도도 커져요. 그러니까 이 결합수는 자유수에 비해서 밀도가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 계속 갑니다. 자유수 쌍극자로서 전자파에 의해 분자가 회전해서 발열에 관여해요. 우리가 이제 식품 전자레인지 넣어서 데펴 먹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뭔지 아시죠? 이제 이렇게 그 식품 안에 물 분자를 흔들어요. 그래서 이게 식품 전자레인지 데필 때 약간의 수분을 너무 마른 상태에서 하면은 이 식품 안에 수분이 다 날아가니까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약간 수분을 보충해서 하죠. 하다못해 이제 저희 한참 그때 이런 거 유행했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신문지 넣고 감자 삶아 먹게 뭐 이런 거가 한참 유행했거든. 그냥 냄비에 끓여 먹으면 될 일을 왠지 신문지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감자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때 할 때 신문지를 젖혀야 돼. 젖혀가지고 지금 이제 위생학 강사가 되니까 여러 가지 약간의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축축하게 감자도 좀 물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요령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물 분자들이 이제 이 전자파에서 회전을 하면서 열을 내게 돼요. 그래서 발열에 관여하지만 결합수는 전자파에 의한 분자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가열에 관여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자유수는 아까 보세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이 식품 성분하고 상관없이 이동해요. 혼자 이동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데 결합수는 식품 성분에 상관없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식품 성분이 이동을 했을 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 성분과 함께 침전되거나 점도 확산이 일어날 때 함께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유수 부분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 가능.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별표예요. 무조건 자유수, 결합수 중에 이제 이렇게 보기가 나와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이제 등장할 확률이 한 80%는 됩니다.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이 가능한 물은 누구다? 자유수 또는 유리수예요. 결합수는 이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떠한 식품에서 내가 수분을 줄여가지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겠다. 그럼 누구를 줄여야 돼? 자유수를 줄여야 돼요. 결합수를 줄인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B점, 융점, 그리고 증발열, 융해열, 비열, 표면장력, 점도가 다 커요. 물은 실제적으로 점도가 큽니다. 근데 물론 그냥 이렇게 경사면에 점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이제 저항,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점도가 크다라는 건 저항을 크게 하니까 천천히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물과 꿀이 있어요. 그럼 누가 점도가 커요? 꿀이 커요. 왜? 천천히 흘러가죠. 저항이 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은 그러면 그래도 경사 주면은 흘러가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점도가 물보다 더 약한 애들은 그냥 주르륵 흐르는데 물은 나름 천천히 흘러요. 그리고 꿀은 더 천천히 흘러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합수는 식품 성분과 이온 결합 또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수는 화학 반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아까 설명했었죠,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물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요. 근데 결합수는요, 식품 조직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맨날 두부의 예시를 듭니다. 그냥. 근데 해봐야 또 아는데 두부를 이렇게 두부를 뜯었는데 물이 그거는 이제 원래 담겨 있는 물이고 이거 말고 두부를 꽉 짜면 뭐 예를 들어 뭐 집에서 만두를 빚거나 아니면 두부를 으깨서 무슨 요리를 한다거나 꽉 짜면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꽉 짰을 때 물이 나오는 거는 다 자유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합수는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자유수와 결합수의 경우는 이제 시험에 출제될 때 어렵지 않아요. 각각의 특징을 선생님이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결합수는 자유수보다 밀도가 작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이제 해결했고 수분 활성도로 넘어갑니다.
자, 수분 활성도는 이제 좀 풀어야 될 것도 있고 개념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타이틀을 이야기해 줄 때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를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식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의 양을 확인할 때는 우리가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을 써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볼게요. 자, 식품의 수분 함량은 식품을 105도씨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 변화된 무게를 측정해서 계산한다. 이게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 수분 함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학부 때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물론 학교 커리큘럼만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은 실험해 봤습니다. 가장 매뉴얼적인 실험을 하죠. 학부생들과 함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릇을 이제 말려서 대시게이트에 넣어 놓고 이제 그 집게 써가지고 자빠지면 요거도 먹고 이렇게 해서 집게 썬 다음에 어떠한 식품을 넣어가지고 이 그릇과 식품의 무게를 재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105도씨, 요거 이제 AOAC법 같은 건데 100도씨가 아니라 105도씨 정도로 합니다. 105도씨에 놓고 이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겠죠. 건조돼서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30분을 했어. 재봤어요. 그럼 당연히 무게가 줄어들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기억난다. 무게가 늘어난 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것도 제주다 이랬었는데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죠. 줄어들게 되면 측정하고 다시 또 말립니다. 105도씨에. 그럼 또 다음번인데 또 줄어들었어. 그럼 다시 또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세 번째 했더니 두 번째랑 똑같은 무게가 나왔어. 한 번 더 해보니까 또 두 번째랑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줄어들다가 똑같은 무게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를 항량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량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식품 또 이제 수분이 건조됐을 때 최종 식품과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이 식품에는 수분 함량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퍼센트로 계산을 하게 되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의 수분 함량을 알게 되는데 이 수분 함량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실험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변동이 심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강의실에 이 습도 어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까지 비가 계속 왔었거든요. 집에 있는데 너무 급급했어요. 그죠? 굉장히 장마같이 급급할 때 또는 이제 막 사막 같은 데 갔다 놨다. 이럴 때마다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은 계속적으로 변동이 될 거예요. 왜? 흡습과 탈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공기 중에 상대 습도와 비교해서 계속 흡탈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A라는 식품의 수분 함량을 잴 때의 시점, 장소, 이때에 따라 계속 수분 함량이 변동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수분의 양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분 활성도의 개념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품 중에 이용 가능한 수분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수분 활성도, 우리가 워터 액티비티 그래가지고 AW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뭐냐? 수분 활성도의 정의를 외워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 심지어. 그래서 정의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정의 한번 보면은요, 임의의 온도에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 있어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AW는 우리가 P0분의 P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P0는 물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고 요거는 식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온도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임의의 온도에서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임의의 온도에서 또는 어떤 온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있는데 같은 온도에서 물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의 그걸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식품과 물, 이 수증기압으로 지금 B를 구할 때 둘 다 같은 온도에서 측정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수증기압은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은 한 10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식품은 한 40도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물의 수증기압도 20도에서 했다. 그러면 식품의 수증기압도 20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의가 나올 때 특정 온도가 나올 수도 있죠. 20도씨에서 했다고 하면 또 뒤에 20도씨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정말 초창기에 틀린 보기로 잘 나왔던 게 0도씨에서 뭐 0도씨에서 그 식품이 나타난 수증기압에 대해서 100도씨에 있어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이런 식으로 온도를 틀리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틀립니다. 틀려요. 0도씨, 100도씨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서는 조건은 뭐냐? 식품이나 물을 같은 온도에서 수증기압을 측정하고 그것으로 값을 구해라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어디가 있냐면 자, 정의를 잘 보세요.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요 위쪽 있죠?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물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로 나타난다라는 거. 지금 대한 뭐뭐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분자에 대해서 써져 있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사연이 나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식품화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가르쳐오다 보니까 여러 기출 상황과 학생들의 질문들로 인해서 부가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첫 번째 타임 벌써 첫째 시간부터 이 수분 파트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가 설명을 하나 할 건데 뭐냐면 우리 이제 식화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보건연구사 분들이 많은데 이 보건연구사 분들의 시험 과목 중에 보건학이 있어요. 보건학에서 성비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대요. 근데 그 성비에선 정의가 이렇게 P0분의 P가 있을 때 요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P0에 대한 P의 B 이렇게 설명한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A, B 오늘은 제가 정말 선처 수업을 할 예정이어서 이렇게 있으면 B에 대한 A라고 설명을 한대요. 그렇게 정의가 돼서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거를 보면 정확한 정의가 임의의 온도에서 물의 최대 수증기압에 대한 식품이 나타나는 수증기압의 B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저가 초창기에 질문이 진짜 많이 왔어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정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학 교수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식화책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품에 대한 그 다음에 물의 수증기압에 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싫어가지고 가장 정확한 정의는 하고 하나 써줍니다. 하나 이제 위에다 써놓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 가장 깔끔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책이 있어요. 저렇게 나온 책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 하면은 가장 우문현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정확한 정의인데 이걸 왜 둘 다 설명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기본서에 있는 정의로 기출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도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이렇게 칠판처럼 딱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기본서를 고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란 듯이 식품위생지 시험을 갔는데 기본서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또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구사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출제자가 식품화학 책을 보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비율이 그러니까 위생학 친구들은 이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연구사분들이 보건학과 식품화학을 반대로 외워야 되는 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통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시험에서는 책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둘 다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쭉 식화를 가르치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통계를 냈습니다. 저 혼자 책을 싹 놓고 아 이게 더 많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시험에서 보란 듯이 다른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수에만 있는 게. 그래서 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러면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러해서 A야, 이러해서 B야.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하겠는데 이유가 없이 A야, B야. 정확히 반대.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짠맛을 내는 이온은 짠맛은 이온의 맛이거든요. 근데 음이온이 짠맛을 내! 라고 지금 저는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보는 교재 중에 하나가 양이온이 짠맛이야! 라고 돼 있어. 뭐 설명도 없어. 양이온이 짠맛이야! 하니까 막 질문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둘 중에 하나가 음이온이 나온 적이 있고 양이온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식화예요. 식화가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많이 공부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제가 웬만하면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지금 당으로 가면은 뭐 루티노스도 있고 쭉 있거든요. 전분의 호화 노화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모두 오픈해 줄 거예요. 제가 공유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는 이제 겁이 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어요. 선생님 뭘 믿으세요? 왜냐하면 아예 모르고 나는 단순하게만 공부를 만약에 단순하게만 공부를 해서 가면 내가 생각한 공부한 거 반대가 나왔을 때 무조건 그걸 먼저 보기로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 혼자 틀려요. 둘 다 알고 있으면 아 선생님이 이 보기 조심하라고 했어 라고 하고 이 보기는 사실 다 옳은 답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본서처럼 식품의 수증기압에 대한 물의 수증기압 이렇게 안 나오고 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식화에서는 걔가 틀린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식을 거꾸로 썼으니까. 그쵸? 근데 보건학에서 개념만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럼 맞는 거야 하고 자기 혼자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 식화책대로 외웠으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틀렸네? 거꾸로 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언급해 줄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길게 설명했지만 앞으로도 이게 책마다 다르기도 하고 출제도 어느 지역인지 그거 파악할 수 없어요. 지금 보건연구소는 전국에서 시험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위생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방직도 다 지방마다 시험이 다르고 모두 비공개예요.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공개하는 그날 정말 저는 기쁨에 춤을 추지 않을까. 정말 이 공개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건학도 슬슬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화도 언젠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열심히 시험장을 쫓아다니고 있으니 선생님 말대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식화는 이 개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표현은 칠판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분활성도의 정의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수분활성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보기 하나로 거의 자주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압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수분활성도가 이런 이제 식이 있는데 이 식과 관련해서 이제 쭉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수증기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식품이 나타내는, 물이 나타내는 수증기압. 이 수증기압은요, 그 식품에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양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하면 틀려요. 이 식품에 녹아있는 용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증기압은 무조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에 따라도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수증기압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자,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수분활성도는 이제 다른 식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원래 라우레 법칙이라고 해서 이 식이 하나 더 들어오는데 이걸로 이제 계산적으로 식품의 수분활성도를 구할 수 있어요. 뭐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아도 이제 이 계산상으로 이 수분활성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라우레 법칙을 좀 쓸 거고요. 라우레 법칙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용매의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 플러스 용질의 몰수분의 위에 용매의 몰수가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MW 플러스 MS MW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식이 나온다는 거 이제 뒤에 예시도 있어서 한번 풀어줄 건데, 하나를 더 기억해야 돼요. 몰수라는 거. 되게 오랜만이긴 하죠. 몰수라는 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분자량분의 질량 또는 함량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용매의 이제 종류와 분자량 제시해 줍니다. 이 문제에 물이다 그러면 물 분자량 18까지 제시해 주고요. 용질의 몰수 있으니까 이 각각의 용매의 분자량과 얼마나 들어있다, 20%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질량 함량을 알려주고, 용질도 뭐 이 안에 포도당이 들어있다. 자주 나오는 거 단골 있습니다. 단골 중에 단골, 소금, 포도당, 설탕 이 정도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분자량 다 제시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다 뒷장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30% 수분과 10% 포도당을 함유한 식품의 수분한 농도를 구해라. 물 분자량은 18이고 포도당은 180이야 라고 하면 요 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물이 얼마 들어있냐면 30% 들어있죠. 그래서 이 위에 질량이니까 자, 분자량 18분의 30 이렇게 넣고요. 자, 분모에도 18분의 30 플러스 용질 있죠, 용질.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은 180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자, 밑에 180분의 10%죠. 10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쭉 풀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분자가 1.67이 나오고요. 분모는 1.73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0.97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학생들의 이제 걱정과 근심이 쏟아집니다. 선생님,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진짜 많습니다. 나오는 대로 풀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만 풀어주는데 여러분도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돼요. 진짜 풀어봐야 돼요. 30 나누기 18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근데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꺼냅니다. 30 나누기 18.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손으로 직접 풀어야 돼요. 손으로 직접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에 나올 때 실제 기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만나겠지만 굉장히 교묘하다가 아니라 조금 더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물이 36% 들어있다든가 그럼 딱 나오죠. 여기 18로 나누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36% 자주 나오고요. 예를 들어 설탕은 분자량이 58.4 또는 58.44 정도 되거든요. 29.7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나눌 수 있게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배려 없는 지역이 있겠죠. 어떻게 손으로 풀어야 돼요. 선생님 1분 안에 제가 풀어봤는데 진짜 질문도 이래요. 선생님 제가 예제를 1분 안에 풀어봤는데 못 풀었어요 라고 하는데 1분 더 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고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산수가 틀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고, 내가 틀렸는데 우연히 그게 보기에 답이 있어. 그럼 진짜 자기 혼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산수는 어떻게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요즘은 이 수분활성도 문제가 최근 기출된 것 중에 굉장히 진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화한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문제풀이에서 다 풀 건데 수분의 퍼센트를 안 가르쳐줘요. 뭐 용질이 얼마 들어있다 라고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다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거를 몇 번 예제를 풀어봐야 돼요. 뭐 반대로 이제 뭐 몰수를 알려주고, 몰수를 안 알려주고, 뭐 분자량 알려줘서 몰수를 구한다던가 이런 것도 요즘에 지능 쪽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물론 다 연구사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식품위생지 친구들은 요거 풀어내야 되고요. 숫자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손으로 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용질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한 번 있었고요. 기사 문제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면서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물에 녹는 용질과 물에 녹지 않은 용질을 섞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골라서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물에 녹는 거. 물에 녹는다.
동그라미 쳤어요. 자, 물에 녹는 용질의 대표적인 친구 뭐 포도당, 설탕, 소금, 대놓고 수용성 비타민 나옵니다. 비타민 C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분자량 줍니다.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 포도당만 나올 수 있는데 포도당과 소금이 같이 나와. 그러면 다 집어넣어야 돼. 왜? 물에 녹으니까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바뀌냐면 여기 용질 부분에 포도당도 넣지만 설탕도 넣고 뭐 소금도 넣고 이렇게 다 넣어야 돼요. 용매는 똑같아요. 용질만 바뀌겠죠? 물에 안 녹는 아이들이 쑥 들어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대표적인 아이들이 누구냐면 다당류, 전분이 들어있다든가 전분 5%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전분은 물에 안 녹으니까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또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E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용질에 같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빼야 돼. 근데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식품기사 문제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문제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가장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겁먹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라우레 법칙으로 수분 활성도를 계산해서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 별표. 자, 수분 활성도를 낮추려면 용질의 몰수가 많아야 하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므로 용질의 농도가 높거나 분자량이 작은 것이 효과적이다.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이제 식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식품은 어찌됐건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미생물이 안 자라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위생적 상황을 봤을 때 좀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조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분 활성도를 낮추려고 하면은 이 식에서 봤을 때 요 용질의 몰수를 높여줘야 돼요. 그쵸? 자, 용질의 몰수를 높여줘. 왜냐하면 지금 용매는 둘 다 똑같이 있잖아요. 얘가 높아지면 분모가 높아지니까 AW가 낮춰지게 돼요. 그래서 용질의 몰수를 높인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간혹 이제 분자량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다시 풀어 쓴다고 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용질에. 근데 토탈 이 양 자체가 커지려고 하면 누가 작아야겠어요? 분자량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친구가 AW를 낮추고요. 용질이 큰 친구가 AW를 낮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는 정말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사실 선생님이 원래 시간만 많으면 오늘 이걸 해줄까 생각도 했는데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포도당은 얘가 180이거든요. 설탕은 342예요. 분자량이. 근데 똑같이 10%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물 똑같이 30% 주고 계산해봐요. 그러면 얘가 더 수분 활성도 낮게 나와요. 분자량 작잖아요. 그렇죠? 함량 똑같을 때 분자량 더 작은 아이가 수분 활성도 낮춘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됩니다. 분명히 나는 의심을 하겠다. 의심이 간다. 하면 계산해보면 돼요. 자, 나는 계산 안 한다. 선생님 말을 믿는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용질의 몰수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수분 활성도를 낮출 수 있다. 라고 꼭 외워두셔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수준기압은 원래 제가 수준기압 할 때 이 그림을 설명하고 갔어야 됐는데 이 수준기압이 그겁니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개념 잡혀있을 것 같은데 자, 수준기압이 순수한 물의 수준기압의 그림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소금용액, 10% 소금용액의 이 수분 활성도, 그러니까 수준기압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수한 물일 때는 5개가 지금 이제 기화가 되는데 소금용액 10%에서는 3개가 기화되죠. 그러니까 수준기압이 더 낮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소금을 첨가할 경우에는 소금과 물이 정기적으로 결합해서 물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기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감소량을 순수한 물의 수준기압으로 나누게 되면 소금 용액의 수분 활성도가 되면 수분 활성도는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자, 마지막 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 식품을 내가 물이라고 바꿔볼게요. 이 식품을 물로 바꿨어. 그러면 물의 AW는 얼마냐면 1이 됩니다. 자, 물은 1인데요. 만약에 물이 아닌 어떠한 식품도 물만큼은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가 여기 밑에 있는 친구보다 무조건 수준기압이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의 AW는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무조건 1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형상대습도라고 되어 있죠. 18쪽 밑에 쪽에 보면 평형상대습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부터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